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가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영화처럼 갑자기 폭발적인 사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섭게 우리의 삶을 서서히 조여오는 형태로 다가오곤 하죠. 최근 우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고 강달러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레 환율에 쏠리게 됩니다. 특히 달러 원 환율은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달러 원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달러원 환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환율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국가의 화폐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1달러에 1,400원이었다가 1,600원이 되었다면 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니 그만큼 원화의 구매력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1,600원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숫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째로 역사적인 위기의 상징성입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환율은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1달러에 약 800원대이던 환율이 1852.5원까지 급등했었죠. 당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은 1597원까지 급등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볼 때 과거의 최고점을 넘어선 1600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1600원이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대내외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국가부채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과거의 위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환율 급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여러 대외 요인과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상수지가 약 4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또한 수출 개선세를 언급하면서도 건설 투자 부진 등 내수 하방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환율 1,600원은 단순히 수입 물가를 올리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의 충격입니다. 외국인 자본 유출 가속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원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비관론이 아닌 철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달러원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설 경우 우리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발생하게 될까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살인적인 수입 물가 상승과 국민들의 구매력 하락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원유, 가스, 밀, 옥수수 등 필수 생필품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600원으로 급등한다면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최소한 10% 이상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곧 식료품 가격, 유류비, 전기 및 가스요금 등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2024년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했지만 1,600원대 환율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물가 폭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들의 대규모 부도와 일자리 상실입니다. 환율 급등은 국내 기업, 특히 수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
제조업 기업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 제품 생산 단가가 급등하고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달러 빚을 빌려온 기업들은 빚 갚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협력업체들도 자금난에 시달리며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이는 청년 실업 문제 심화와 함께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실업률은 2.8%에 불과했지만 대규모 기업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셋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외환 보유고 고갈 위기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여 대규모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려 할 것이고, 이는 다시 환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풀고 환율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소진될 위험이 커집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306억 달러 수준이지만 투기적 공격과 대규모 자본 유출 앞에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고갈될 경우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더불어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사례처럼 국제통화기금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가계부채 부실 심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율 급등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은 부동산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수많은 가구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970조 원 수준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 집값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진 가구들이 더욱 늘어나고, 이는 은행권 부실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말이죠. 국민들이 평생 모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서비스 붕괴와 사회적 혼란입니다. 국가 재정이 위기에 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복지 지출과 공공서비스입니다. 연금은 삭감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병원, 학교, 경찰, 소방서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병원에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듯이 우리의 의료 시스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회 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고, 치안 유지 기능이 약화되어 범죄율이 급증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역시 큰 타격을 받아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게 되고 한 세대 전체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삶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시스템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하나는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시작했지만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퍼져나가 거대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동원했던 모든 수단들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제로에 가까웠다가 급격히 올랐고, 정부는 이미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가 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환율 1,600원대 진입은 비단 한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경제의 불안정은 곧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가중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만약 환율 급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도산하게 되면 이는 전 세계적인 부품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 팬데믹 등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에 또 다른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반도체 칩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기거나
생산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 위기와 자본 이동입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흥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대규모 자본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제금융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신흥국 채무 규모는 105조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주요 신흥국의 불안은 전체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급등은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의 통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외환 시장에 연쇄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강달러 기조의 심화와 신흥국 부채 위기 확대입니다. 한국의 환율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화되어 달러 강세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강달러는 달러 표시 부채를 안고 있는 다른 신흥국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자국 통화를 주고 달러 부채를 상환해야 하므로 부채 상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곧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험을 높이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같이 통화 위기, 부채 위기,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신흥국들의 신용 등급 전망을 다수 하향 조정하며 이러한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통화정책입니다. 금리를 조절하거나 돈을 찍어내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춰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기를 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경기 침체일 때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제로금리 가까이 내렸다가 급격히 올린 상태에서 다음 위기가 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 즉 환율 1600원대를 넘어선 경제 붕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권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첫째, 돈의 가치와 선택권의 상실입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 가치 솟으면 돈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여 아침에 빵 한 개가 1,000원이었는데 저녁엔 몇 배로 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는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저축은 의미가 없어지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의 구매력이 상실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없게 되고 그만큼 삶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일자리와 미래 계획의 상실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로 부도나면서 수백만 명이 실직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멈춰버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됩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가장들은 노후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아이들의 교육 자금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정과 질서의 상실입니다. 국가 재정이 파탄나면 경찰과 군대 같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면 치안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범죄가 만연하고 폭력이 일상화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며 불안감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범죄율이 급증하고 약탈과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건강과 삶의 질 상실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고 약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의료진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떠나고 기본적인 응급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체계가 붕괴하면 전염병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교육과 희망의 상실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선생님들은 떠나가며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한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회이자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인데 이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심리 상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선택권과 안정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악몽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겠지만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생존 확률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10가지, 20가지가 아니라 딱 3가지 범주로 압축됩니다. 바로 자본의 방어, 생존 능력, 그리고 심리적 무장입니다. 첫째, 자본의 방어입니다. 빚을 당장 줄이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최우선입니다.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 뱅킹 앱이 작동하지 않고 카드 단말기마다 승인 거절 메시지가 뜬다고 상상해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이 심각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세계 금융망은 큰 혼란에 빠졌었죠. 그런 순간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실물 현금만이 유일하게 가족의 전역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빚은 당장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묶인 대출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1년 반 만에 0%에서 5.5%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매달 내는 이자가 2배, 3배로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과 빚에 쫓기는 사람의 생존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최대한 빚을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예금 외에 실물 현금과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현재 기준 1억 원까지 보장해 준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두 개 은행이 무너질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기금의 실제 규모는 전체 예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물 현금을 집에 보관하세요.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말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스마트폰 속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물건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그에 대비하여 달러나 금, 원자재 등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과 수입원을 다양화하세요. 모든 것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그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국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 폭등에 당하고 부동산만 있으면 부동산 폭락에 당합니다. 주식만 있으면 증시 붕괴 때 당하죠.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면 회사가 무너질 때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한 가지가 무너져도 다른 것으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 대응의 기본입니다. 식량, 물, 생필품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확보해 두세요. 화폐 가치 폭락은 단순히 물가 상승을 넘어 물품 공급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듯 물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준비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입니다. 둘째, 생존 능력입니다. 특정 전문 기술, 지식, 경험을 개발하세요. 위기가 오면 돈의 힘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신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것이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릅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기기술자, 배관공, 목수, 요리사,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원이나 증권맨 같은 금융 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실직했지만요.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스를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뉴스, 환율이 폭등한다는 보도,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과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를 읽는 능력, 이것이 없으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도 생존 능력입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 때 병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약이 동났고 의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떠났습니다. 그때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쉬세요.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셋째, 심리적 무장입니다.
강한 정신력과 냉정한 판단력을 기르세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포와 절망이 사람을 죽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면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재산을 날리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불안, 공포, 분노,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 무너지면 끝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미리 익혀두세요. 명상이든 운동이든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위기 시에는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물물교환이 다시 등장하고 공동체가 생존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물물교환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위기가 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환율 1600원 돌파라는 시나리오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미래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큰 위기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위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온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낙관하지도 너무 비관하지도 마세요. 공포에 빠져서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설마 내가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믿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자본을 방어하며 생존 능력을 키우고 심리적으로는 무장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자산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에는 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준비된 자들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불필요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의 내용이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W 구독하시고 전체 알람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